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아고요. 우리 실전 매매의 신 업서부님과 역시 분석의 신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신 업사부입니다. 신식, 실신. 중신 유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또 분석도 해주시게 될 텐데 일단 1부에서는 보통 시장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죠. 이번 주도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증시도 좀 잘 가는 흐름이었고 우리 증시도 나쁘지 않았는데 목금 좀 막판으로 갈수록 좀 숨고르게 하는 장세가 이어지긴 합니다. 역시 뭐 주식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로 좀 생각해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이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수급? 환율. 아, 역시 환율이 조금 네. 안정이 되고 있는 건가 봐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계속 좀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수요일 오후쯤이죠. 네. 그 어린이날에 또 어떤 합의를 했다. 얘기 나오면서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주말에 지난주에 한번 영상 찍었잖아요. 네. 근데 대만 달러가 네, 맞아요. 뭐 연휴 사이에 뭐 급락하면서 네. 근데 이게 증시에는 영향이 없었다. 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개장했을 때 어떻게 영향이 미친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오히려 또 환율은 다시 또 그때 1,370원 뭐 맞아요. 때까지 70원 빠졌다가 때까지 다시 1,4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가지고 내 바보 되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더 안 떨어지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연아 씨가 그때 나한테 그러니까 더 달러 떨어진다고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맞아, 해가지고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이랬었는데 면박을 줬는데 네. 뭐지? 했었는데 올라가네. 근데 어제 오늘 그리고 어쨌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수요일 그 뉴스 나오면서 네. 수요일 전 오후에 환율이 급락했었고 어저께도 버티다가 떨어졌고 오늘도 지금 한 5원, 6원 정도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은 이제 완전 매수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예,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선물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주식 쪽에 매수가 별로 없었는데 13일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5월 7일 연휴 끝나고 매수가 들어와진 거죠. 근데 이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환율인 거죠. 그때 5월 7일에 우리 연휴 끝났을 때 한번 출렁거렸다가 올라오니까 오히려 5월 9일하고 5월 12일은 거의 매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월요일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게 증시도 미중 관세 협정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오후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환율이 다시 원화 강세 흐름을 띄워주면서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수익이야. 네. 왜 환전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갖고만 있어도 수익인데 설사 하락을 해도 난 본전이야. 그러면 더 사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거에는 환율이 약간 우호적이었다. 다만 주식으로 본다라면 네. 어저께 오후에 환율이 1,400원대까지 버티다가 오후장 갈수록 내려와 환율이 떨어지면서 네. 좀 수출주가 힘을 잃었거든요. 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억지로 이유를 찾자라면 환율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또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또 환율에 노출되어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대기업들은 환해지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 밴드가 예를 들어서 10원에서 밴드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대기업은 손실이 없어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요. 네. 근데 환율 밴드가 100원, 200원에서 움직인다. 그럼 작살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중소형 기업들은 환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10원에서 움직여도 손실이 날 수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원, 30원으로 커지면 더 커질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어제 오늘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형주들도 대형주들도 흔들린 게 그런 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그래도 좀 환율에 대한 안정이 더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1,200원 떨어지나요? 근데 저는 길게 보면 1,200원 간다라고 봐요. 와,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1,200원을 간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걸 뭐 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이번 주에 약간 이제 주 후반의 특이사항 오늘 오전에 대신에 저희가 그 공개 방송을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주말 방송만 보지 마시고 금요일 오전에 제가 공개 방송한 거 좀 보시면은 네.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 미 국채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다시 4.5%를 상회하는데 네. 달러는 안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원화가 약세를 띄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여전히 미 국채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달러는 약세일 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환율은 계속 원화 강세로 1,200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나고 나서 봐야 돼요. 짧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야로가 있으면 환율 협정에 야로가 있으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한 6개월 뒤 그때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즐기자. 네. 지금 5월 16일 금요일이잖아요. 지금 제주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회의에서 환율 이야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주말간의 이슈를 좀 더 주목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주말에 이슈를 주목을 해야죠. 어. 특히 지금 뭐 제가 정부 욕하려는 게 아니라 반정부주의자가 아니라 뭔 협정을 했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뭔가가 네. 나오고 있지 않죠. 자격도 없는 새끼들이 뭔 협정을 했는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환율을 원화 강세로 가는 거는 미국이 원하니까 따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야 우리가 도와줄게. 원화 강세로 가. 그럼 저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우리가 달러를 계속 매도를 하면서 원화를 강세를 해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막 쏟아 부으면서 원화 강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달러가 필요할 때 돈이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가 없으면 작살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것들이 뭐 옛날 우리는 IMF를 겪어봤으니까 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외화 보고가 얼마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12.3 내란 사태 뭐 이제 비상계엄이 치러졌을 때에도 상당히 그때 뭔가가 시장이든 아니면 환율이든 뭔가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쏟아 부은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예, 그때 그랬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어떤 협조 부분들이 이뤄지면서 야 원화 강세로 가자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괜찮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네 알아서 그거 원화 강세로 만들어 놔 뭔가가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언제 얼만큼 순식간에 정말 그 외환 보유고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니까요. 예, 그거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빡 나와버리면 뭐 미국 시장 좋고 다른 시장 좋은데 우리는 갑자기 뭐지 왜 이러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당히 동감이 되는 것은 왜 국민들이 이걸 알게끔 하지 않는가? 왜 이게 왜 국민들이 개인 알아야지. 통해서 알아야 돼? 정부를 통해서? 외신 보도 막 외신 이런 보도를 것들을 통해서 통해서 알아야 이 알았잖아요. 말이에요. 정부가 이러한 게 있었. 그러니까 설사 공개를 못 하더라도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알고 있었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나오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새끼들이. 왜? 그러면 그 얘기는 네. 지들이 꿀리는 협정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지. 뭔가가 국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수준이 아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튼 좀 환율이 좀 해결이 돼야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주말 사이에 이런 고위급 통상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주목을 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돌아왔으니까 반도체 종목들 진짜 많이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업사리에서도 반도체 워낙 또 얘기 많이 해주셨고 SK하이닉스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반도체 쪽으로는 역시 좀 긍정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거죠. SK하이닉스 20만 닉스 완전 안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보실까요?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상당히 주도주가 다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왔어.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뭘 많이 사니 이러니까 SK 하이닉스 역시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또 아니고 지금 이미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사실 이미 작년에 네. 다 확인이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유채영 본부장이 또 이렇게 얘기 잘 해주셨던 내용이 네. 이번에 트럼프가 중동에 가서 사우디 그다음에 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국가들에서 야 이제 드디어 미국 대통령다운 뭔가가 나오는구나 네. 이제서야 이런 부분이었고 거기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제품 구입을 사우디가 엄청나게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더 확대된 시장이 열리네. 그러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HBM 다시 봐야 되겠네 해서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또 오늘 한미반도체 뭐 이런 것들 연관되어 있는 HBM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더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지금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탁 터져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야 어쩌면 추세를 다시 이제 우상향 사실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오랫동안 쉬었고 그런데 요 그 앞에까지 이렇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확실히 눈에 띄는 거래량이 보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3, 4분기에 약간 주도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3, 4분기? 지켜봐야겠지만. 2, 4분기요. 2분기에 주도주가 2분기부터? 돼야지. 3, 4분기 주도주는 너무 갔나요? 네. 넘어갔죠. 오늘 힘이 없구만. 정신 차려야지.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래요. 그래도 초강세장이 돌아온다라고 또 뭐 수요일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좀 반도체 쪽 한번 짚어봤고요. 사실 우리 수요일 날 제일 세게 갈 거예요. 지금부터 눈여겨 보세요 했던 것들 사실 지난주 주말 딱 일주일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도 신재생 에너지. 맞아요. 네, 그 포함해서 원전. 왜? 네, 이렇게 얘기를 두산 했거든요. 에너빌리티 오늘 네. 7%.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와. 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일 못해요라고 말 한마디 해주니까. 네, 네. 왜냐?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의 어떤 부분들에서 걸림돌이 없어졌고 어쨌든 민주당이든 저기 국힘당이든 탈원전은 없어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국힘당은 오히려 원전 확대해야 돼 이런 기조이고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탈원전 다시 돌아가는 거 없어 이런 부분들 유지하겠어 아니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은 해야 되겠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보다는 애초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원전 시장이 커져버리는 상황. 네. 그렇죠. 네, 글로벌 전체 원전이 커지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거기에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뭐 또 한전 기술 정도도 우리가 봐줄만 하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큰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게 이것도 여기서 그냥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이제 시작이죠. 네.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3개월 전인가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맞아. 이제 그 특허 문제 발생했을 때 이제 좀 같이 하자 체코 막 발목 잡을 거라 했는데 안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옆에 진짜 8차선 맞아. 고속도로가 있는데 네. 요 출입구를 막아놔가지고 비포장도로로 그냥 짱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출입구를 이제 열어준 거다 웨스팅하우스가. 맞아. 그게 이제 나오고 확인됐네. 확인된 거.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거잖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없으면 일 못해. 오. 더 이상 뭘 기다려? 와. 뭐 더 이상 어떤 얘기가 있겠어요? 그럼 지금 빨리 올라타는 게 나아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네. 그 우리가 이제 이번 체코 원전에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미국 그 웨스턴하우스나 이런 쪽의 지적 재산권이나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이 매우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얘네한테 우리가 이제 체코가 그 외에 앞으로 뭐 할 때마다 얼마씩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의 일감을 걔네한테 또 무조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조건들. 그러니까 아예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미국 기업들의 하청 업체가 아예 몫이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 이건 좀 그렇게 옳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괜찮아. 그래도 우리 남는 거 많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죠. 오히려 미국의 파워, 미국의 브랜드가 같이 붙어가지고 수주를 여기저기서 따올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건 뭐야? 고생은 그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거시한다고 네. 이 코쟁이 놈들이 지들이 돈 다 긁어가려고 되려 우리는 뒤로 미치게 생겼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도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면서 약간 우려감은 약간 남아 있는 네, 상황이네요. 그게 좀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좋은 쪽으로 아, 그니까요.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야 괜찮아요. 돼. 그 전에 있던 애들은 머리에 돌밖에 없는 애들이었고 그래도 제대로 잘 이번에는 해줄까요? 정상적인 친구들이 오는 거라서 아, 그래요? 걱정할 거 없고.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은 네. 그런 거 제일 빠삭한 건 기업이 잘 알아요. 음. 그럼 그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음. 그러니까 주가가 간다는 거는 물론 이 뭐 말도 안 되는 테마, 말도 안 되는 게 붙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뭐 이런 거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사실 주가가 이렇게 가기가 쉽진 않죠. 그래요. 네. 원전 수주 좀 제대로 된 계약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뭐 대기업들이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현대차 이야기인데 현대차에 그 사우디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미국에도 지금 공장 세우겠다 하면서 결국 타격을 받았는데 사우디까지 이제 생산 거점 구축하면 저는 현대차는 구축하는 데만 돈 다 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뭐 말은 뭔들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약간 수주 계약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그 정도 캐파에 맞는 정도의 생산만 시설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도 그렇잖아요. 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다가 우리가 1억대 만들 정도의 공장 시설을 만들겠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또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쨌든 사우디, 뭐 UAE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커질 수 있는 국가고 네. 또 하나는 이들이 옛날에는 석유 팔아서 그냥 띵가 이러고 있었던 나라들이라면 지금은 이 석유가 이제 끝난다는 걸 자기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거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공장을 짓는 거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짓는 거는 좀더 대우를 심하진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음. 예를 들어서 땅값이 만약에 평당 1억인데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평당 1억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니들 공짜로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러 조건들을 약간 좋게 딜이 잘 이용.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짓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는 나쁘진 않다. 그 미국의 31조였나요? 네. 그렇게 투자한다고 했던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 됐어요. 네. 자동차 판매량이 상위권에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세계 판매 1위가 오랫동안 도요타였고 도요타의 미국 내 생산 시설 몇 대나 생산할 수 있는가, 걔네가 몇 대를 파는데 몇 대 생산할 수 있는가 부분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은 그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네. 지금 미국 자체에서 생산해내는 자동차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마 정유선 회장이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도 막 그러니까 에라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이제 떡을 주는 척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애초에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에 그런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는 있었을 거다. 근데 그 시기가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의 이제 발표들이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서 야 그렇게까지 했는데 뒤통수 맞았네 어쨌네 이러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뭐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랑 지금 여러 가지 협상들이 엄청 오고 가고 있으니까 이 점 좀 주목해 보시면서 뉴스 팔로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세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랑도 뭐 협정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중국과의 협상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지금 고위급 통상 협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래도 관세 나중에는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 뭐 이렇게 보시나요? 뭐
관세 때문에 뭐 엔터주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뭔가 좀 그러니까 타격을 근데 받는 이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미국이 5월 5일 날 기습적으로 뭐 몰래 그렇게 했다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얘네는 지금 급해요. 급해요. 미국이 급해요. 왜냐면 그래서- 빈집털이 해야 되거든. 네, 그렇지. 아, 지금 그렇죠.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네. 들어왔을 때 뭔가가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게 아니고 혼란스럽고 막 이럴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일단 푸시를 해보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핑계를 대고 아니 저희가 지금 결정권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고 새로 정부가 이제 곧 금방 나오니까 한 네. 달도 안 남았다 이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합시다 다른 나라 먼저 좀 하십시오 이러면서 좀 넘기는 게 오히려 우리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트럼프를 일찍 만난 각 국가의 정상들 옛날 같으면 메르켈 총리부터 시작해서 캐나다의 트리도 뭐 등등등 일찍 만난 그 정상치고 좋은 결과가 단 하나도 없었다. 맞아. 결국엔 나중에 이제 아베 정도가 그나마 하도 이렇게 맞추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결국에는 일찍 만나서 일찍 의견 차이밖에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일찍 처맞는 거.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 우리는 체벌이 있어서 매를 많이 맞았던 세대인데 한 20명 나와 이 새끼들 나와 해갖고 때려 10대씩 때려요. 그러면 선생님도 체력이 있지. 한 10명쯤 15명쯤 때리다 보면 힘이 좀 빠질 거 아닙니까? 뒤에 맞는 애가 좀 덜 아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야 잠깐만 우리 90일 동안 좀 유예하고 맞아. 이제 중국자 그래 145에서 30% 125에서 10%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일단 끝났고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 가냐 안 가냐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최악 자체가 애초에 끝났어. 그죠? 그때 막 200 몇 프로를 매기는 많이 하다가 끝났을 때가 네. 이미 어느 그때가 정도 일단락이 관세는 됐고. 관세에 대한 어떤 네. 우려는 끝난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 환율 얘기했지만 만약에 과거 이제 플라자 합의가 지금의 뭐 신 플라자 합의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를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효과 원화를 엄청나게 강세 원화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고 보면은 그 중국이 네. 트럼프 1기 때에 비교해서 그 위안화가 네. 한 7% 정도 약세로 왔어요. 우리나라는 한 24%, 일본은 한 40 몇 퍼센트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그렇게 합의를 해놨잖아요. 네. 90일 유예라 하더라도 거의 이게 뭐 90일 뒤에 와서 야씨 너 또 죽어 이렇게 하기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의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제조업하고 크게 겹치진 않아요. 뭐 자동차가 있기도 하고 뭐 하지만 크게 겹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가장 유리해졌어요?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있어서. 중국? 그렇죠. 중국이 엄청나게 유리해졌죠. 우리 지금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중국 그러니까. 30%, 우리 25%?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유리해졌는데 여기에서 야 일본, 한국 너네들도 중국 정도 수준으로 환율 강세로 만들어놔 이래버리면 중국이 더 유리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겹치는 산업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보면은 좀 문제가 된다면 그쪽이겠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털어버리고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는 사실은 그러네.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찐 충격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90일 유예니까 네, 한 7월 60일 7월 중순 정도서부터겠죠. 그러니까 이게 90일 유예라는 게 정말 짧아요. 벌써 5월 그러니까요. 16일이에요. 오늘 5월 16일 절반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또 다시 한번 관세 관련해서 발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발작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도 일단은 뭐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관세에 대한 지금 우려감보다는 일단 일단락이 됐고 지금 환율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계속 팔로우 해보시고 지금 일단 우리에게는 어떤 종목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6월 3일에 큰 이슈가 있죠. 이거에 맞춰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2부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2부로 놀러오세요. 투표는 1